여러분 이제 현대사회를 조직사회라고 해요. 왜냐?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규모의 복잡한 조직, 예를 들어 학교, 군대, 회사, 정부, 이런 이제 대규모의 복잡한 조직에 의해서 인간의 삶의 영이 되다 보니까 이 조직을 연구하게 되는데, 이 파트를 이제 조직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학 있죠. 사회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 행정학, 정부 조직이죠. 그리고 이제 경영학, 기업 조직이죠. 이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는데, 일단 여러분 조직의 개념을 좀 봅시다. 조직이다. 조직. 자, 여러분 조직은 누가 모여서 만든 거예요? 인간의 집합체죠. 인간의 집합체인데, 자,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 조직이다 그러면 공익실현, 기업 조직이다 그러면 사적 이윤국 대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집합체로서 일정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모여서 만든 거긴 하지만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구성원과는 구별되는 조직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실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사회적 단위, 체제다.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전에 행정학 공부할 때 행정의 3대 변수가 뭐였죠? 그죠? 인간 구조 환경이지. 자, 근데 이 행정의 3대 변수 인간 구조 환경은요, 조직의 3대 변수이기도 해요. 자, 방금 봤다시피 조직은 뭐로 구성이 됩니까? 인간. 그리고 다시 모든 조직은 목표라는 게 있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역할이나 상호작용의 어떤 틀, 짜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조직은 구조라는 게 있어. 그리고 오늘날 조직은 기본적으로 개방체제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직의 3대 변수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조직은 목표라는 게 있고, 인간으로 구성이 되고, 구조가 있고, 환경이 있죠. 이게 바로 조직이론의 체계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조직의 특성 봅시다. 목표 있죠. 목표 동그라미, 인간 동그라미, 그리고 바로 밑에 줄 공식적인 구조와 가정 동그라미,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자락에 환경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제 조직 이론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직 속의 인간을 연구하는 이 파트를요, 조직 행태론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직 구조, 요걸 연구하는 파트를 조직 구조론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요 환경, 요건 뭐 조직 환경론이지. 크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환경 파트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조직 이론의 총론 속에서 함께 볼 거고, 이제 핵심적인 거는 조직 행태론하고 조직 구조론이지. 그래서 바로 앞에 이제 표제 한번 보세요. 이제 조직 이론의 체계. 그래서 먼저 조직 이론의 기초 나오죠? 기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조직 구조론. 이 구조 파트가 양이 많아요. 그 다음 이제 조직 속의 인간을 연구하는 조직 행태론. 그리고 이제 끝자락에 조직 관리와 관련된 뭐 리더십, 또 뭐 MBO, TQM 이런 이제 조직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볼 거예요. 자, 돌아오시면 274페이지. 자, 여기는 이제 조직 이론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볼 거는 이런 것들이야. 자, 조직이라는 게 과연 어떤 형태들이 있느냐? 조직 유형론. 그리고 조직 이론이 어떻게 발달했느냐? 여러분, 자, 조직 이론의 발달은요, 행정학 발달 단계하고 똑같아요. 조직 이론 발달 자체가 행정학 발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조직은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죠. 조직 목표에 대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조직 환경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직 이론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실 게 274페이지인데, 자, 조직 유형론. 자, 이것도 외우셔야 돼. 학자들이,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조직의 형태를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보시면 블라우와 스코트 보세요. 블라우와 스코트에다 줄 쳐두시고.
자, 블라우와 스코트라는 학자가 조직의 유형을 총 몇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누고 있죠? 네 가지. 호혜적 조직, 기업 조직, 서비스 조직, 공익 조직,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야, 기준이? 그 조직의 주된 수혜자가 누구냐? 응? 그럼 각각의 조직별로 수혜자가 누군지를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호혜적 조직은 조직 구성원이 주된 수혜자에 있는 경우. 그럼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주된 수혜자는 누구죠? 노조원들이지. 그 다음에 기업 조직은 누가 수혜자인 경우요? 소유자. 그래서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주주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조직은 고객 집단이, 그 다음에 공익 조직은 일반 대중이 수혜자인 경우. 이렇게 좀 외우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자들은 패스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 누구냐면 4번이에요. 민츠버그. 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민츠버그. 그럼 민츠버그라는 학자는 일단 표를 보시면 조직의 유형을 총 몇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5가지로 나누고 있죠. 일단 그래서 1번 단순 구조, 2번 기계적 관료제, 3번 전문적 관료제, 4번 사업부제, 5번 에드호크라스, 이렇게 5가지로 나눠요. 자, 근데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자, 표에서 새로 핵심 부분 앞에다 1번, 그 다음에 조정수단 2번, 상황요인 3번. 세 가지. 다시, 민츠버그라는 학자가 조직을 5가지로 나뉘는데, 5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그 조직의 가장 지배적 구성 부분이 뭐냐?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조정 메커니즘이 뭐냐?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 요인이 어떠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 이론은요, 이 표 전체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걸 다 못 봅니다. 자, 그럼 지금 단계에서 봐야 될 건 뭐냐? 두 가지 기준은 기억하고 가셔야 돼. 그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조정수단이 무엇인지.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그림 한번 보세요. 넘겨보세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상단에 그림이 있는데, 276. 자, 이 그림이요, 일반적인 조직의 5가지 구성 부분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조직이다 그러면 조직 맨 꼭대기에 누구 있어요? 최고관리자 있죠? 맨 바닥에 누구 있습니까? 작업계층 있죠? 그리고 최고관리자와 작업계층 사이에 누구 있어요? 중간계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왼쪽 옆에 보면 기술구조라는 게 있고 얹혀져 있죠? 기술구조 동그랗게. 그 다음에 지원참모라는 게 있어요. 이 5가지가 조직의 일반적인 구성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술구조라는 건 뭐냐면 모든 조직은 일정한 투입물을 받아가지고 산출물을 만들어내거든. 이때 이제 적용되는 지식과 방법, 이런 걸 이제 기술구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원참모는 조직의 중추 단위들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이게 도와주는 존재. 자, 여기 이제 5가지 구성 부분인데, 돌아오시면, 자, 먼저 단순구조. 단순구조. 여러분, 얘들 사례들 기억하세요? 단순구조 사례 뭐라고 돼 있어요? 소규모의 신생조직이라고 돼 있죠? 자, 이런 거예요. 직원 10명인 어제 만든 작은 회사.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직원 10명이니까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죠? 어제 만들었어. 역사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응? 이걸 이제 단순구조라 그러는데, 자, 그럼 이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까 5가지 구성 부분 가운데 누구예요? 최고관리자가 제일 중요하지. 오너가, 사장이. 자, 그리고 조정수단 뭐라고 돼 있어요? 직접감독이라고 돼 있죠? 자, 직원 몇 명밖에 안 돼요? 10명밖에 안 되죠? 그러면 직원 10명의 역할과 활동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최고관리자가 직접 지시 감독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단순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기계적 관료제. 3번째, 전문적 관료제. 그럼 둘 다 뭐예요? 관료제죠. 근데 수식어가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관료제는 나중에 이제 독자 항목으로 나오는데, 일단 관료제는 이런 뜻이야. 고도의 분화가 이루어진 대규모의 복잡한 조직을 관료제라 그래요. 그럼 자, 규모 커요, 작아요? 커요. 뭐 정부 조직 관료제입니다.
군대 조직 그 자체가 관료제고 삼성이라는 기업 조직도 관료제인 거지. 대규모 조직이야. 그리고 고도의 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복잡해, 심플해, 단순해. 굉장히 복잡해요. 자, 이게 관료제인데 두 번째 나오는 먼저 나오는 관료제는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기계적이라는 수식어가 있죠. 기계적. 이 얘기는 조직이론 공부할 때 기계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직을 마치 뭐처럼 취급한다? 거대한 기계장치. 자, 그러면 이 기계적 관료제 대표적인 예가 대량 생산 체제.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러면 이제 이 대량 생산 체제 안에 보면 수많은 조직 구성원들이 있는데 우리 이 기계적 관료제는 과학적 관리론 떠올리면 돼요. 과학적 관리론. 마치 조직 구성원들이 거대한 기계장치 속에 뭐처럼 부속품처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뭐냐면 이 기계적 관료제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기술 구조예요. 이제 조직 내에서 기계적 관료제 우체국. 그러면 자 전국에 우체국이 많죠. 이걸 하나의 조직으로 본다 그러면 고도의 분화가 이루어진 대규모의 복잡한 조직이고 기계적 관료제예요. 그러면 우체국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우체국에서 우편 업무를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접수받는 사람은 무게 계산하고 우편물의 무게 계산하고 거리 계산해서 요금 부과하는 역할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분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역별로 분류하는 역할만 하고 포장하는 사람은 포장만 하고 운송하는 사람은 운송만 하고 배달하는 사람은 배달만 하죠. 이런 식으로 마치 거대한 기계장치의 부속품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각각의 부속품들이 조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 기술 구조만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거대한 기계장치 굴러가듯이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기계적 관료제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굽니까? 기술 구조가 돼요. 기술 구조. 자, 그 다음에 조정 수단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작업 과정 다음에 끊으세요. 표준화요. 방금 봤다시피 작업의 방법과 순서를 어떻게 해요? 표준화시켜요. 그러면 기계의 부속품 굴러가듯이 착착착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이 뭡니까? 관료제는 관료제인데 어떤 말이 있죠? 전문적 관료제야. 여러분, 자, 전문적 관료제는 사례, 종합병원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서울의 성모병원, 세브란스, 응? 뭐 서울대병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종합병원인데 여러분 종합병원 보세요. 그 안에 보면 종합병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또 내과다 그러면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뭐 심장내과 이런 식으로 막 분화가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잖아요. 이렇게 고도의 분화가 이루어진 대규모 복잡한 조직인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작업계층. 여러분, 자, 종합병원의 작업계층은 누굴까요? 의사들. 의사들은 한 명 한 명이 해당 분야에 뭐예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종합병원에서 조정 수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술 표준화. 기술 다음에 끊으세요. 여러분, 내과에서 적용되는 의학기술하고 치과에서 적용되는 의학기술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외과 환자인데 내과로 들어왔어. 그러면 내과 의사가 안 다루고 어떻게 해요? 외과로 이렇게 트랜스퍼 시키죠? 이런 식으로 기술 표준화를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직이 뭡니까? 사업부재 할거적의 양태라 그러는데 요거는 대기업의 계열사 체제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삼성그룹이 있어요. 삼성그룹 안에 보면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카드가 있고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에버랜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계열사는 삼성그룹 내에서 계열사 사장이 중심이 있어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죠. 일종의 삼성그룹 전체를 회사로 본다면 계열사는 마치 뭐예요? 삼성이라는 회사 내에 있는 사업부하고 똑같은 거지. 자, 여기서 핵심 부분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중간계선. 여러분, 자, 계열사 사장은 삼성그룹 전체로 보면 중간관리자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조정수단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산출물 다음에 끊으세요. 산출물 표준화예요. 여러분, 자,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내는 산출물하고 그리고 삼성카드에서 만들어내는 산출물의 종류와 양이 서로 다른 거죠? 딱딱 규정함으로써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에두오크라시인데 에두오크라시 얘는
창의적인 어떤 연구소나 광고회사, 이런 게 이제 에도크라시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는 핵심 부분이 지원 참모고, 지원 참모는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조정수단은 어떻게 하냐면 상호조정이라고 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공식적,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이해해서 조정이 이루어져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일단, 자, 민츠버그 5가지 조직 유형, 첫 번째 기준,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암기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각 조직별로 조정수단이 무엇인지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조직 구조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277페이지로 갑시다. 하여간 조직 유형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 민츠버그가 중요해요. 민츠버그. 자, 277페이지 보시면 조직이론의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이론의 발달은 뭐의 발달이라고요? 행정학 이론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왈도라는 사람이, 왈도 동그라미, 왈도라는 사람이 조직이론의 발달 단계를 3단계로 제시하죠. 1번 고전적 이론, 고전적 조직이론. 2번 신고전. 3번? 자, 여러분, 고전적 조직이론은 바로 고전행정학이야. 고전행정학.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까지가 고전행정학이죠. 그래서 고전적 조직이론은, 자, 표 맨 밑에 관련 이론 보세요. 줄 치세요. 첫 번째 뭐 들어가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버 관료제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론이 있었죠? 원리론? 그럼 여러분, 자, 고전적 조직이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변수는 뭘까요? 다시.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을 뭐로 본다 그랬죠? 기계적 조직관.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기계적 조직관. 구조지, 구조. 기계의 설계도. 그리고 설계도 속에 인간은 뭐로 취급돼요? 부속품. 그리고 부속품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 합리적 경제적 인간. 그리고 환경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 폐쇄체제. 그래서 우리 전에 과학적 관리론하고 인간관계론 비교했던 그 표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자, 대략 1930년대에서부터 한 50년대, 60년대까지 시기인데, 자, 관련 이론 보세요. 신고전적 조직이론에서 꼭 기억해야 될 관련 이론은 뭐예요? 인간관계론이에요,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자, 원리론 비판하면서 40년대 후반, 50년대 뭐 나와요? 사이먼의 행태주의 나오죠? 사이먼의 경험주의, 실증주의. 자, 근데 여러분, 신고전적 조직이론도, 자, 그럼 신고전적 조직이론을 강조하는 변수가 뭐예요? 인간이지. 그래서 이제 다시, 고전적 조직이론을 상징하는 표현은 기계적 조직관이에요. 그러면 신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인간의 집합체. 사회적 단위지, 사회적 단위. 사회적 조직관인 거지. 자, 근데 고전적, 신고전적 공통점이 있었죠? 둘 다 환경은 못 봤죠? 그래서 둘 다 폐쇄체제인데, 그럼 신고전적 조직이론 폐쇄체제 다음에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환경 유관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신고전적 조직이론도 기본적으로 폐쇄체제인데, 한 1950년대쯤 와가지고, 아직까지 개방체제는 아닙니다. 개방체제는 현대조직이론이에요. 상호작용하는. 근데 신고전적 조직이론 후반부쯤 와가지고, 야, 조직 바깥의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관점. 이걸 환경 유관론이라 그래요. 아직 개방체제는 아니고. 자, 그럼 이제 60년대 이후에 등장한 조직이론을 현대조직이론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현대조직이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요소는요, 바로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왜 그러냐 하면 한 60년대쯤 오면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해요. 이때부터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지죠. 기업들. 그리고 이제 세계적 단위에서 기업들이 막 경쟁을 하게 되고,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새로운 기술도 막 쏟아져 나오고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60년대가 격변의 시기잖아요. 뭐 흑인 폭동, 월남전.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을 뭐로 봤어요? 기계적 조직으로 봤죠? 기계적 조직관. 그리고 이 기계적 구조를 만드는 뭐를 추구했어요? 베스트 웨이, 원리를 추구했잖아. 그럼 고전적 조직 이론이 기계적 조직 간에 근거하고 원 베스트 웨이를 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환경이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럼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원 베스트 웨이가 있을 수가 있지. 자, 근데 이제 현대 조직 이론은 뭐를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환경을 강조해요. 그리고 이 환경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급변해. 그리고 조직은 이 환경과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뭐다? 조직은 폐쇄체제가 아니라 개방체제다라는 관점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개방체제로서의 조직은 환경과 뭘 합니까? 교호작용을 하잖아. 그리고 환경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급변하고 있죠.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조직도 생존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변화를 해야 돼요. 근데 기존의 기계적 조직은 잘 적응을 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기계적 구조와 대응되는 의미,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걸 유기적 구조라 그래요. 유기적 조직. 다시 이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4계절 내내 뭐 저기 베트남이나 막 이런 데처럼 날씨가 여름이다. 그러면 의복 형태의 원베스트 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되기 직전에 베트남을 한번 갔는데 그 호치민 아래쪽이지. 와. 여기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나갈 때는 뭐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갔다가 거기 탁 내리는 순간 29도 막 이렇더라고. 숨이 확 막히더라고요. 근데 12월 막 20일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쪽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계절적인 환경이 거의 항상 여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복 형태에 있어서 뭐가 있어? 원베스트 웨이가 있지. 뭐야? 런닝구.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 환경은 어떻습니까? 계절 환경이?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어제까지 30도였어. 그럼 뭐가 원베스트 웨이야? 얇은 옷이 원베스트 웨이죠. 근데 갑자기 오늘 영하 10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잽싸게 얇은 옷을 벗어버리고 두꺼운 옷으로 바꿔 입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죽죠. 얼어 죽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현대 조직에서 가장 강조하는 요소는 환경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뭐로 폐쇄 체제가 아니라 개방 체제로 인식하게 되고, 개방 체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뭐예요? 즉각적으로 두 글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계적 구조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필요하게 돼?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한 적응 능력을 갖고 있는 유기적 구조가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이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자아실현인이라 그래. 자아실현인. 그래서 고전적 조직 이론이 합리적 경제적 인간의 관점이라면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관계 중시하는 사회적 인간이고, 자, 현대 조직 이론에서는 어떤 인간의 관점? 자아실현인. 일을 통한 보람, 만족, 성취. 자, 그런 내용들이야. 그리고 이제 연구 대상은 세 번째, 유기적 구조, 환경 적응성을 높이는, 그리고 이제 환경이라는 변수를 강조하고 환경과의 관계는 개방체제입니다. 자, 관련 이론 보세요. 현대 조직 이론의 관련 이론. 체제론 줄치세요. 체제론. 그리고 같이 체제론하고 연결해서 상황 적응론. 방금 말씀드린 게 상황 적응론이야. 환경이라는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조직도 신속하게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행태과학, 후기 인간관계론 줄치세요.
그리고 그냥 인간관계로는 어떤 인간의 관점? 사회적 인간의 관점. 후기 인간관계로, 이건 행태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행태과학, 후기 인간관계로는 자기실현적 인간의 관점을 강조하는 이론을 행태과학 또는 후기 인간관계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후기관료제는 줄치시고. 그리고 그냥 관료제는 무슨 구조? 기계적 구조. 후기관료제는 유기적 구조를 말해요. 그럼 이제 현대조직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아까 상황이론, 그리고 이제 상황 적응 이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뭐라 그래요? Contingency Theory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영어 공부하다 보면 Contingent Plan이라는 게 있거든. Contingent Plan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말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게 있잖아. 플랜 A, 플랜 B 상황별로 어떻게 해요? 대책들을 계획들을 마련해 놓는 거지. 요걸 컨틴전트 플랜. 북한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남북 평화 하해 무대. 자, 북한이 침략을 하는데 공중으로 침략할 수도 있고 해상으로 침략할 수도 있고 땅으로 침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각각에 맞게끔 뭐가 대비돼 있어야 돼? 플랜이. 요걸 이제 컨틴전트 플랜이라고 그러지. 위기 대응 매뉴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잠깐 봤다시피 이 상황 이론은 뭐를 전제로 합니까? 체제론을 전제로 해요. 체제론을. 자, 그러면 현대 조직 이론. 현대 조직 이론의 대표가 상황 적응 이론인데 이 상황 적응 이론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고전적 조직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해요. 고전적 조직 이론. 여러분 자, 아까 이미 했어요. 고전적 조직 이론은 폐쇄체제적 관점에서 뭐를 추구했습니까? 기계적 능률을 극대화하는 원베스트 웨이, 유일최선의 구조 설계를 표방했죠? 근데 현대 조직 이론은 개방체제다 보니까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야. 원베스트 웨이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전제하에서, 자, 줄 치시면 두 번째 줄 끝자락부터 효과적인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은 은 다음에 끊으세요. 효과적인 조직 구조인지 또는 효과적인 관리 방법인지의 문제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환경과 같은 상요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 문장을 함수 관계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 효과적인 조직 관리 방법인지의 문제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결정하는 독립 변수는 뭐가 돼요? 환경과 같은 상요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효과적인 조직 구조인지의 문제는 환경과 같은 상요인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럼 조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 맞는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을 설계해서 채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합리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왼쪽 페이지 잠깐 다시 보시면 스코트의 조직이론 분류라고 돼 있죠? 스코트라는 학자는 조직이론을 네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조합하는 기준이 첫 번째, 조직을 개방체제로 보느냐, 폐쇄체제로 보느냐. 두 번째, 조직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느냐, 자연적인 존재로 보느냐. 그럼 2 곱하기 2 조합을 하면 몇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고전적 조직이론은 고전적 조직이론은 폐쇄체제 속에서 뭘 추구했어요? 합리성, 원베스트 웨이를 추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지, 폐쇄체제 속에서 비합리적인 측면, 자연적인 측면. 자,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개방체제 속에서 뭐를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얘기지. 그죠? 둘 다 합리성인데, 고전적 조직 이론하고 현대 조직 이론을 비교하면 둘 다 합리성인데, 개방체제냐, 폐쇄체제냐. 그래서 개방 합리 모형에 속하는 거, 표에, 자, 덩어리 세 번째 보시면 개방 합리 모형, 체제론 줄치고 구조적 상황 이론 줄쳐두시고.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다시 가세요. 지금 우리 원래대로 하고 있는 거. 상황이론, 상황적응이론인데 상황이론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번즈 스토커 줄 치세요. 이 번즈와 스토커라는 학자가 번즈, 스토커 성이죠. 근데 가문이 별로 안 좋아 보이죠. 번즈, 방화군, 스토킹을 주로 하고. 자, 이 번즈와 스토커라는 학자가 이제 환경이라는 변수를 제시하고 상황 변수, 그리고 이제 그에 적합한 조직 구조가 무엇이냐 이걸 이제 탐구하는데, 자, 조직을 둘러싼 환경을요 둘로 나뉘어요. 안정된 환경이 있고 반대가 뭡니까? 급변하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안정돼 있어. 그러면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적합한 구조는 기계적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아니, 환경이 안정돼 있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럼 안정된 환경 하에서 조직의 구조를, 아니,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유일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마치 기계의 설계도처럼 설계를 하는 거죠. 자, 반대로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신속한 적응이 중요하죠. 이때 적합한 구조는 뭐가 돼요? 유기적 구조가 되는 거지. 원베스트 웨이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유기적 구조에서, 기계적 구조에서 유기적 구조로.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안정적이야. 그럼 뭐가 원베스트 웨이야? 기계적 구조가 원베스트 웨이죠? 근데 환경이 급변하는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까지의 기계적 구조를 버리고 뭐로 유기적 구조로 이렇게 변화해 가야 되겠죠? 아까 잠깐 그 얘기했잖아. 어제까지 더웠어. 얇은 옷을 입었죠? 근데 갑자기 추워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생존을 위해서 얇은 옷을 버리고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는 게 최적이잖아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적응이라 그래요. 적응. 이렇게 적응하는 게 뭐예요? 합리적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론도 합리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페이지 다시 보시면 이제 구조적 상황 이론은 어디에 속해요? 개방 합리 모형에 속하는 거지. 하여간 상황 이론의 사례에서는 이 번즈와 스토커 이 이론을 꼭 기억하시고, 자, 곧 바로 오른쪽 페이지 279 양가로 2번 상황 이론의 특징을 봅시다. 자,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체제론에서부터 출발해요.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이 상황 이론을 중범위 수준의 분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체제론은 일반 체제론은 거시 분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직 자체를 그냥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 다음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봐요. 일반 체제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 속에서 고찰해야 될 게, 연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연구가 산만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상황이론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 체제론의 거시적 관점을 중범위 수준으로 낮춰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 보세요. 조직 속의 변수를 뭐로만 지금 한정하고 있어요? 구조라고 하는 중간 수준의 변수로만 한정한 다음에 뭐와의 관계를 보는 거야? 요거는 이제 중범위 분석이라고 해요. 중범위 분석. 그래서 가로에 보시면 줄 치시면 일반 체제 이론을 거시적 관점을 중범위 수준에서 실용화하는 거지. 자, 요게 상황 이론 또는 상황 적응 이론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넘기시고, 자, 280페이지 테마 3으로 갑시다. 이게 중요한데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자, 테마 3의 제목은 거시조직 이론으로 기억하세요. 거시조직 이론으로. 자, 여러분 이제 아까 이제 조직 이론은 내용적으로 보면 조직 행태론, 구조론, 환경론으로 나뉘는데 환경론은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조직 환경론이 바로 거시조직 이론이야. 이 거시조직 이론이 조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 환경론이 바로 거시조직 이론인데, 자, 오른쪽 페이지 표를 보세요. 표를 암기하셔야 돼. 이 애슬리와 반데반이라는 학자가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거시조직 이론의 체계를 표해 보시면 일단 결정론하고 결정론 형광펜 임의론으로 나뉘어요. 자, 요걸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내용각주 보세요. 표 바로 밑에. 결정론, 다른 말로 환경결정론이에요. 형광펜. 까맣게 1번. 자, 이거는 쉬워요. 우리 조직의 구조나 관리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뭐라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자, 뜻풀이 보세요.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은 환경의 구조적 제약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결정 동그라미. 그리고 조직은 수동적으로 반응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런 거야. 환경결정론은 그냥 애당초 조직의 구조나 관리 방식을 환경이 결정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조직이 능동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적응해 나간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이론 있죠? 이 번지 스토커의 이 구조적 상황 이론은요, 이거는 결정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직이 적응을 했잖아. 적응을 했죠.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왜 적응했어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게 수동적으로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결정론에 들어가요. 자, 반대로 까맣게 2번 임의론.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자유의지론. 자, 얘는 개인이나 조직이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끊으세요. 그러면 자율적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자율적으로 환경에 행동을 취하고, 자, 여기 적극적으로 환경을 형성, 동그라미. 환경을 어떻게 해요? 조직이나 개인이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결정론, 환경 결정론은 조직이 능동이야, 수동이야. 반대로 임의론, 자유의지론은 조직을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표 다시 가시면 이 결정론에 속하는 이론 뭐 있습니까? 줄 치세요. 표 안에서. 구조적 상황이론 줄, 조직군 생태학 줄, 조직경제학 줄. 이 세 가지는 결정론에 속해.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임의론에 속하는 거. 전략적 선택이론 줄, 자원의존 이론 줄, 공동체 생태학 이론 줄. 이거는 임의론에 속해요. 자, 그럼 먼저 구조적 자, 상황이론부터 내용 봅시다. 결정론에 속하는 건데, 자, 구조적 상황, 우리 이거 본 거야. 이거 말하는 건데, 정리하면 동그라미 2번이 핵심이에요. 동그라미 2번. 자, 구조적 상황이론은 조직을 개방체제로 보죠. 그 문장 보세요. 개방체제로서 조직은 환경을 바꿔요, 못 바꿔요? 지금 여기서 환경을 바꿔, 못 바꿔? 못 바꿔요. 환경을 바꾸게 되면 자유의지론이 돼버려요. 환경을 바꿀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이 바뀌면 뭐를 바꿔야 돼? 나 자신을 바꿔야지. 내부의 조직 구조를 바꿔가지고 환경과의 관계를 적합하게 해야 조직에 뭐가 올라가요? 능률성, 합리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객관적 환경에 대한 조직의 합리적 적응인데, 이 합리적 적응이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인 거죠. 자, 그 다음 2번 갑시다. 조직경제학인데, 여러분, 자, 조직경제학은요, 줄 치세요. 조직경제학을 다른 말로 거래비용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앞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론으로 거래비용 이론 했었죠? 그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 기업이라는 조직 구조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시장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선택 결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이미 했던, 자, 하여간 조직경제학은 거래비용 거래비용 이론을 말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조직의 환경을 경제적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줄친 부분 보시면, 자, 거래비용과 거래의 특성, 형광펜. 자, 여러분,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 불확실성, 자산 전속성, 이게 전부 다 시장의 거래비용을 높이는 요인, 낮추는 요인, 높이는 요인이었잖아요. 이걸로 구성된 경제적 환경, 동그라미.
경제적 환경을, 조직 환경을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에 적합한, 즉, 거래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조직 유형이 선택된다. 자, 넘기시면 나머지는 보시고, 세 번째, 조직 군 생태학. 이게 특히 중요한데, 이런 환경 결정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조직 군 생태학이에요. 자, 근데 조직 군 생태학은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극단적인 동그라미.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인데, 이 조직 군 생태학은 이 구조적 상황 이론을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같은 환경 결정론의 범주인데 구조적 상황 이론을 비판하고 나온 거야. 이런 구조적 상황 이론에 따르자면 조직은 변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구조적 상황 이론에 따르자면 조직은 변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변화하잖아. 옷을 갈아입는 존재는 누굽니까? 나잖아요. 변화 능력이 있지, 적응 능력이. 비록 수동적이지만 변화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조직이지. 근데 조직 군 생태학은요, 조직은 적응할 수 없다고 봐요. 변화 능력, 적응 능력 자체를 부정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를 바로 구조의 관성이라 그래요. 또는 타성이라 그러는데 이너시아. 자, 지금까지의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지닌다는 거야. 예를 들어, 자, 지금까지 안정된 환경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적합해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죠. 이 기계적 구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지닌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 역사적 전통. 우리 조직은요, 역사가 100년인데 1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기계적 구조로서의 찬란한 전통을 자랑했어요. 근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이 역사적 전통 무시하고 기계적 구조 버리고 유기적 구조로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또 매몰 비용. 지금까지 어떤 구조였어요? 이 기계적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뭐가? 매몰 비용이 투자가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 버리고 유기적 구조로 간다는 얘기는 매몰 비용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적 미안합니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합리성 이론 같아요? 비합리성 이론 같아요? 비합리성 이론이지. 우리 전에 합리모형 할 때 합리모형은 매몰 비용 고려 안 한다 그랬죠? 자,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까지의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는다는 거야. 근데 자 보세요. 환경은 무슨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급변한 환경으로 바뀌었죠. 근데 조직은 적응해 못해? 못하죠. 기계적 구조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럼 환경과의 관계에서 적합해, 부적합해? 부적합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조직이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는 누가 선택한다는 얘기야? 환경이 선택한다는. 그래서 다윈의 이 자연 도태론, 자연 선택 이론이 있죠. 이거를 조직 형태의 변화에 응용해서 적용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조직군 생태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조직군 생태학은 주어 동그라미. 조직군 생태학은 줄침 부분. 자,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기존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구조의 타성 줄. 구조의 타성, 형광펜. 자, 구조의 타성에 빠지게 된다고 봐서, 자, 조직은 적응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봐요, 줄.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어떤 유형의 조직은 생존 발전하고 어떤 유형의 조직들은 소멸하는데 그 원인을 동그라미. 조직의 환경 적합성 여부에 따른 누구의 선택? 환경이 선택한다는 거지. 환경이.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보시면, 자, 환경이 선택하는데요. 환경의 선택 과정은 3단계입니다. 변이, 선택, 보존인데, 여러분, 자, 변이는 뭐냐? 기존의 조직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건데, 이 변이는요, 의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생긴다고 봐요. 일종의 이런 건데, 진화론에서요, 진화론에서
인류의 진화 과정은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연속적인 돌연변이의 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진화론에서 여기, 네안데르탈인들이 있어. 여기 네안데르탈인이야. 근데 네안데르탈인 가운데 어떤 애가, 내가 똑똑해야지. 해가지고 의도적이고 함정 선택의 결과로 호모사피엔스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이라는 종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집에서 애가 하나가 나왔는데, 네안데르탈은 멍청하잖아. 근데 애가 나왔는데 돌연변이로 나온 거야. 똑똑하게 나온 거야. 그러면 그 원시시대 척박한 환경에서 멍청한 네안데르탈보다는 누가 똑똘똘한 애가 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종과는 다른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돌연변이로 출현하면서 걔들이 이제 번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면서 네안데르탈인은 도태되고 호모사피엔스가 적자로 선택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변이고, 변이는 대부분 우연. 그 책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해. 충균세인가? 충균세. 충균세라는 책 몰라? 이제 그 책에 보면, 그 저자가,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변화를 가져온 그리고 이제 라이풀, 그리고 세균, 그리고 이제 아이언.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현대사회가 산업혁명에 의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영국이라는 이제 특정 국가와 나라에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거기서 우연으로 봐요. 우연으로. 왜냐면 이제 증기 터빈이라는 게 발명이 됐잖아. 와트라는 발명가에서 발명이 됐는데, 얘가 이제 기관 시설로 이렇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국 북부 지역이 뭐의 산지예요? 광산 산지거든. 석탄이라는 게 막 개발이 석탄이라는 게 매장이 돼 있는 거지. 만약 석탄이 별로 없는 어떤 이상한 나라에서 증기 터빈이 발명이 됐다. 그러면 산업으로 확산이 중단돼 버리는 거지. 하여튼, 자, 그래서, 변이에 의해서, 변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돼요?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이 선택의 과정에서 외워줘야 될 개념이 있어요. 세 번째 줄, 환경적소라 그래요. 환경적소라는 개념, 니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개념이야. 환경하고 이 환경에 적합한 조직 형태 간에는 1대1의 대응관계,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래서 기존 종이 있고 새로 우연에 의해서 생긴 종이 있죠?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적합한 종이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환경 적소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해서 선택된 종은 어떻게 해요? 조직 형태는 자식 낳고 지배적인 형태로 보존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3단계가 환경의 선택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환경 결정론의 관점이고,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이제부터는 무슨 관점이에요? 임의론, 자유의지론인데, 자,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의존 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전략적 선택 이론. 여러분, 전략적 선택 이론은 첫 번째 줄 가운데쯤에 상황이론을 비판하고 나온 거야. 줄 치세요. 상황이 조직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줄 치세요. 두 번째 줄, 조직 내 정치 과정 줄, 그리고 전략적 선택. 정치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 그랬죠? 정치학의 핵심적인 주제가 지배와 권력이라고 그랬죠? 지배와 권력.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몇 년 전, 2, 3년 전에 삼성그룹에서 조직 형태의 큰 변화가 생겼어요. 삼성물산이라는 계열사가 있고, 제일모직이라는 계열사가 있는데,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어떻게 했어요? 인수합병했잖아요. 그죠?
이런 조직 변화가 왜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투자하고, 그럼 주식을 샀는데, 거기 이제 찬성표 던져준 거잖아. 손해보면서. 그래서 욕먹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변화가 왜 생긴 겁니까? 바로 이재용이 삼성그룹 내에서의 어떤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그런 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재벌 구조가 이 총수 일가가 전체 갖고 있는 지분은 굉장히 미약하죠. 근데 이제 순환 출자 구조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총수가 삼성 물산에 대주주고, 이 물산이 다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전자가 에버랜드를 지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주 미약한 지분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봤다시피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인수합병하는 이런 조직 형태의 변화라는 게 삼성그룹 내에서 이재용이 아주 적은 지분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이런 조직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줄. 조직 내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직 내 최고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조직 형태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능동주의야, 수동주의야? 능동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이론은 너무 조직 내 최고관리자의 전략적 선택만 강조하지 환경적인 변화를 좀 애써 무시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자, 그 페이지 맨 아래 자원의존 이론이라는 거야. 자원의존 이론. 그리고 자원의존, 의존이라고 해가지고 환경결정론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이론은. 자, 이 이론은, 자, 모든 조직은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자원의존 관계에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는 조직이 뭐 아주 막강한 넘버원의 조직이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로부터 또는 뭐 LG라고 하는 경쟁업체와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어요? 자원의존 관계에 있죠?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사과는 한 조각만 먹죠. 전에, 그러니까 애플 상징하는 게 사과가 있고, 한입 내면.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아이폰 고장나면 이제 수리하는데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사설 수리센터가 있던데, 야, 그 사설 수리센터 이렇게 간판을 봤더니, 어떻게 간판, 아이폰이 고장났을 때 이렇게 놓고 그림을 어떻게 되냐면 사과가 깨진 걸로 이렇게 딱 다시. 근데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는요, 그 나중에 이제 조직 형태에서도 나올 건데, 애플이라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있고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삼성은 종합전자회사거든요. 반도체부터 핸드폰, 뭐 TV 다 만들죠. 세탁기까지. 근데 애플은 뭐만 만들어요? IT 제품만 만들어요. 그리고 부품을 직접 생산해야 안 해? 안 해요. 애플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디자인만 해. 개발만 하는 거고,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LG전자, LG 디스플레이부터 공급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그래서 그 애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전부 다 삼성으로부터 공급을 받거든요. 경쟁업체인데 또 삼성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 어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삼성의 부당한 요구에 애플이 휘둘릴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조직은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있다? 자원 의존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조직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자원의 의존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직의 자율성은 그만큼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직은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춰서 자율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고관리자의 어떤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결과로 조직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 가끔씩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애플도 이제는 아주 그 스마트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예를 들어 뭐 메모리 반도체다 그러면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직접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네 직영 회사가 되니까 아무래도 외부 환경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지.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이 핵심입니다. 줄치세요. 끝자락에 동그라미 2번
끝자락에, 두 번째 줄 끝자락에. 자, 조직은 자원 의존도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여기 표현, 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관리 조작한다 이거야. 이 표현 자체가 능동주의, 수동주의? 능동주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직 관리자의 적극적인 전략적 역할이 이루어지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 안에 이렇게 이제 조직이 다른 조직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4번 연합 전략 한번 볼게요. 연합 전략 이런 거야. 여러분들 초기 스마트폰 시장 한번 볼까요? 10년 전인가 벌써? 그러면 그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주자는 누구였죠? 아이폰이었지. 아이폰이 혁신을 일으킨 거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뭐 애플 말고도 많은 전자회사들이 있죠. 근데 원체 초기에 아이폰이 강자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혼자 애플이라는 회사를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스마트폰 시장은 크게 아이폰 진영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이렇게 양분돼 있죠. 안드로이드 세력들은 다 뭐예요? 연합 세력이에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소니 에릭슨, 뭐 삼성, LG 다 이렇게 연합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왜냐면 혼자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연합 세력을 구축한다 이런 전략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거기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3번 적응적 흡수라는 개념이에요. 적응적 흡수. 이거 영어로 기억하세요. 코압테이션. 자 요거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조직이 있는데 조직이 어떤 혁신이나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환경으로부터 반대가 커요. 저항이 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환경적인 저항의 우두머리 세력 있죠. 요거를 콕 집어가지고 우리 조직의 높은 자리에 들여앉혀요. 그럼 환경적인 저항이 어떻게 돼요? 와해가 돼요. 이런 전략을 뭐라고? 코압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건 대표적인 예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히 식민통치 정책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우리 한국사 공부하면 이제 1910년대는 무단통치라 그러죠. 그리고 1919 3.1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식민통치 정책이 바뀌죠. 뭐로? 문화정치로. 이런 거 다 배우잖아. 그럼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뭡니까? 1919 3.1운동이에요. 아이고 죽겠다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가 막 형성이 되는데, 이광수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예요. 근데 1920년대 문화정책은 핵심이 뭡니까? 이런 독립운동 세력을 친일 세력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총독부 중추원 이런 이제 높은 자리에 들여앉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1920년대 문화정치의 핵심이거든. 친일 세력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와해시키는 거거든. 그럼 결국 일제히 문화정치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지. 그래갖고 여러분 그 독립운동사 공부하다 보면 20년대 공부하다 보면 막 짜증나. 일제는 막 친일 세력들 양성하지 우리 민족운동 세력 내에서는 막 서로 대립하면서 갈등하고 뭐 신간에 했다가 해체되고 뭐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뭐 간도 참변, 자유시 참편 나오고. 그래갖고 이게 성공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비판적으로 보니까 그런 건데 20년대 일제히 그 문화 정치는 성공해서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까지 그거 지배당하는 거지. 진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일제가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함으로써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 건데, 만약 일제가 2차 세계대전 이겼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저의 이름은 낙가무로가 돼 있겠죠. 창식의 명예죠. 자, 이렇게, 자, 코압테이션의 뜻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하여튼 거시조직 이론의 체계는 아까 그 표 있죠? 표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자,